근대 태동기의 경제 할 차례죠. 경제 볼까요? 96페이지 149번 봅시다. 다음과 같은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서 실시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각 고을에서 곡물을 상납하려 할 때 관청의 사주인들이 여러 가지로 농간을 부려 좋은 것도 불합격 처리를 하기 때문에 바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리하여 사주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품으로 관청에 대신 내고 그 고을인에게는 자기가 낸 물건값을 턱없이 높게 쳐서 10배의 이득을 취하니 이것이 백성의 피와 땀을 짜내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줄에 곡물을 상납할 때, 공납과 관련된 거구나.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으로 관청에 대신 내고 물건값을 턱없이 높이 쳐서 백성을 수탈한다. 자, 요 문장에서 이게 방납의 폐단이구나. 그래서 이거를 시정하기 위해서 실시한 제도라고 했잖아요. 자, 제시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게 우리가 금방 읽었던 문장을 통해서 방납의 폐단임을 알 수가 있고 요 방납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 실시한 제도니까 대동법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대동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대동법은 또 뭐 워낙 잘 나오기 때문에 봅시다. 광해군 때에서 숙종 때 실시했는데 이거는 이때만 실시했다는 뜻은 아닌 거 아시죠? 여기는 경기도에서 시범 실시, 숙종은 전국 실시. 그리고 전국도 익류 지역을 제외한 전국. 익류는 평안도, 함경도를 익류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서 실시되었고, 자, 대동법이라고 하는 건 일단 특산물로 내던 것을 세금을 특산물로 가호마다 냈었는데, 집집마다 냈었는데, 쌀은 1결당 12두, 그 다음에 배, 옷감, 돈으로 납부해도 된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가호마다 내던 것이 1결이니까 토지를 기준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특징이라고 보시면 자, 공납의 전세화가 이루어졌다. 자, 즉 가호마다 내던 것이 토지를 기준으로 하는 걸로 기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기준의 변화를 가져왔다. 자, 그 다음에 돈으로 세금을 내도 되죠? 조세, 세금의 급납화, 세금을 돈으로 내도 된다. 급납이 돈으로 납부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조세의 급납화, 공납의 전세화가 뭐 특징, 성격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대동법을 실시하면서 새로 등장한 상인, 공인, 새로 만든 관청, 선해청. 그래서 선해청을 설치하고 공인이 등장하고 자, 그러면서 특히 공인이 등장해서 상품화폐 경제의 발전을 가져오게 된 게 바로 대동법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대동법이 이렇게 바뀌었고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써볼까요? 자, 조세제도가 있었어요. 조세제도 또는 수취제도라고 그래요. 즉 세금 걷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 세금 걷는 제도가 크게 자, 조세, 전세. 조세는 전세라고도 하죠. 전세. 자, 이거는 토지를 기준으로 해서 쌀을 내는 거죠. 세금으로. 자, 그런데 이 조세를 내는 방식이 영정법으로 바뀌었고요. 조선 후기에. 자, 그 다음에 공납을 내던 것이 대동법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여기 균역법으로 바뀌었어요. 여기 균역법으로 바뀌었죠.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이렇게 표시했지만 자, 조선 후기로 가면서 이렇게 바뀐 거예요. 아시죠, 여러분? 조선 후기로 가면서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어느 왕 때인지도 중요하죠? 영정법은 인조. 시험에는 어느 왕인지 물어보니까 대동법은 광해군 때부터 시작했고 그 다음에 균역법은 영조. 그래서 여러분은 요걸 알아둬야 돼요. 어느 왕 때, 어느 왕 때, 어느 왕 때. 요게 시험에 잘 나오니까 요거를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제시문 가볼게요. 여기선 대동법에 대한 내용을 골라라. 자, 1번 광해군 시기에 실시하였다. 네. 2번 토지 결수를 기준으로 1결당 12두를 납부하게 했다. 자, 여기 보시면 토지 결수를 기준으로 1결당 12두를 납부하라고 했죠. 근데 가끔 여러분 사료에 보면은 1결당 8두, 봄, 가을 2번 이렇게 납부하라고 하는 것도 사료에 나와요.
자, 그러면 1결당 8두 봄가을 2번 납부하면 몇 두? 16. 이게 나중에 정비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전국으로 정비가 되잖아요. 이때 12두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 실시하다가 이게 12두로 정비된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맞고 이렇게 해도 12두라고 해도 맞고 알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정비는 12두로 된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맞고 만약에 사료에 제시문에 이렇게 박스에 이렇게 말이 있어. 아, 대동법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이렇게 나와도 대동법이다. 자, 그래서 2번 맞고 3번 왕실과 관청에서 필요한 수요품을 구해 납부하는 덕대가 등장했다. 덕대 아니고 공인. 네, 공인. 덕대는 누구냐면 광산 전문가. 네, 광산 전문가. 자, 그 다음에 4번 물품 구매와 상품 수요가 증가하면서 상품화폐 경제가 한층 발전하였다. 맞아요. 자, 우리는 그러면 한 개만 설명해 봅시다. 자, 첫 번째 현물은 특산물로 징수하는 거예요. 자, 현물 징수가 여전히 존재한다. 자, 말하자면 모든 것을 쌀로 내는 걸로 바뀌었어? 아니요. 여전히 별공과 진상은 현물, 특산물로 납부해야 돼요. 그래서 현물 징수가 여전히 존재한다. 두 번째, 유치민은 감소, 상납민은 증가, 결국에는 농민 수탈. 자, 유치미라고 하는 건 지방 관청에서 운영비로 쓰는 거. 그러니까 세금을 딱 걷어서 이 중에 일부는 서울로 올려보내고 일부는 우리 관청에서 쓰는데 이게 대동법으로 바뀌다 보니까 우리 관청에서 쓰는 돈은 줄어들고 서울로 보내는 돈은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비가 부족해. 그러면 아껴 쓸까? 더 뺐을까? 더 뺐겠지. 농민 수탈의 계기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계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대동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시험은 대동법이 제일 많이 나와요. 여러분이 이 정도는 알아두셔야 된다. 자, 그러면 150번 볼까요? 자, 보기 1에 밑줄친 이 법에 대한 설명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른 것은 자, 영의정 이원익이 아래기를 각 고을에서 바치는 곡물이 각급 광청의 방납인들에 의해 중간에서 막혀 물건 하나의 가격이 몇 배 또는 몇십 배, 몇백 배가 되어 그 폐단이 이미 고질화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 줄에 방납, 두 번째 줄에 폐단. 그래서 방납의 폐단이죠. 자, 그러니 지금 마땅히 별도 하나의 청을 설치하여 자, 그래서 관청을 설치하자 개혁합시다. 이때 청은 뭐? 여기 선해청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청을 설치해라. 아, 선해청. 자, 그 다음에 이 법을 시행하도록 하소서라고 하니 왕이 따랐다. 자, 그러면 제시문 가볼까요? 1번. 이 법이 실시된 뒤에 현물 징수가 완전히 사라졌다. 완전히 없어졌다. 아니고 현물 징수 남아있죠. 여전히 존재한다. 니은 처음에는 경기도에서 시험적으로 실시했다. 자, 광해군 때는 경기도에서 처음에 시범 실시. 니은 맞고요. 과세 기준을 가호에서 토지 결수로 바꾸었다. 자, 공납의 전세화라는 게 기준을 가호에서 토지로 바꿨다는 뜻이구나. 그래서 가호에서 토지로 기준이 바뀐 거예요. 맞아요. 자, 리을 풍융의 정도에 따라 조세 액수를 조정하였다. 풍융에 따라서 세금을 다르게 매겼다. 요게 이제 연분구등법. 연분구등법은 공법. 연분구등법, 공법. 자, 정답은 니은디귿 3번. 니은디귿 3번. 자, 151번 볼까요? 다음 지시에 따라 실시된 제도로 옳은 것은 자, 왕이 양역을 절반으로 줄이라고 명했다. 호포나 결포는 모두 문제가 있어 이제 1필, 한 필로 줄이는 것을 온전히 돌아갈 것이니 경들은 1필로 줄였을 때 생기는 세입 감소를 보충할 방법을 강구하라. 자, 세금을 어떻게 한다고요? 줄인다고. 2필에서 한 필로 줄인다고. 자, 그러면 이 법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뭐라 그래요? 균역법.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군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거예요. 자, 그 전에
원래는 성인 남자들이 16에서 60세까지 군대를 가야 되죠. 내가 직접 군대를 가야 돼. 근데 이게 너무 문제가 많고 비리가 많고 대립제라든가 방군 수포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자 이렇게 실시했었어요. 군적 수포제라고 해서 중종 때 실시된 거고 이 군적 수포제가 그럼 군대를 가지 말고 세금을 내. 그래서 이게 1년에 군포 2필을 내는 거예요. 성인 남자 1명당 군포 2필씩 내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군포 2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2필만 딱 걷어갈까? 아니지, 막 더 많이 걷어가고. 그게 문제야. 그래서 나중에는 막 야반도주하고 막 그랬더니 이웃한테 내라고 하고 친척한테 내라고 하고 막 엉망진창이야. 그래서 안 되겠네. 자,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웠어. 그게 양역 변통론이에요. 이 양역 변통론은 뭐 한 가지 이론을 딱 제시한 게 아니고 이것도 해볼까? 이것도 해볼까? 여기다 보시면 아까 보시면 호포제, 결포제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했다고 했죠. 그래서 줄여줄까? 아니면 호포제로 할까? 결포제로 뭐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 통틀어서 양역 변통론을 제시했구나. 그런데 이 중에서 결정은 뭘로 한 거야? 그게 균역법이에요. 결정했어. 그게 균역법이야. 자, 그러면 균역법으로 결정을 했는데 이게 뭐야? 1년의 군포를 2필에서 1필로 줄여주는 거지. 이게 이제 내용인 거죠. 이게 균역법. 자, 그리고 그러면 군포를 줄여줬을 때 세금이 줄어든 거니까 야 보충법을 찾아와. 여기서 이제 보충 방법을 찾아와라 라는 거죠. 자, 이게 결작. 결작은 1결당 2두씩. 1결당 2두라는 건 땅에 있는 사람은 세금을 좀 더 내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무군관포를 걷었어요. 선무군관포. 자, 선무군관포는 토호나 지방 토호나 상류층. 자, 토호나 상류층이라고 했지만 이 사람들이 양반은 아니에요. 자, 토호나 상류층에게 너 선무군관 시켜줄게. 네가 군포를 1필씩 내라. 그러니까 부자들인데 양반은 아닌 사람들 있잖아요. 뭐 이제 분홍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너 벼슬 줄게. 그 대신 네가 군포 내라. 요거예요. 그게 바로 선무군관포고 그 다음에 선박세나 어염세 이런 것들은 이제 거둔 거죠. 좀 더 타이트하게. 원래 이 선박세나 어염세는 다 어민들인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다른 데다 세금을 냈었어. 그런데 다른 데서 걷어가는 세금을 이쪽으로 균역청으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보충을 한 거죠. 자, 이 중에서는 요거 많이 나오겠죠? 선무군관포. 네, 선무군관포가 제일 많이 나오죠. 보충 방법. 자, 그래서 균역법. 자, 그러면 균역법이구나. 자, 1번. 지조법을 시행하고 호조로 제정을 일어나했다. 자, 지조법 실시, 호조로 제정 일어나. 자, 이건 언제 나온 거냐면 갑신정변의 14개조 정강에서. 자, 1번. 갑신정변 때 1884년에 있었고요. 이때 개혁안이 14개조 정강이에요. 요 14개조 정강에 나오는 내용이고 여러분은 뭘 알아두면 되냐? 지조법. 지조법이라는 건 여기만 나와요. 딴 데는 안 나와. 그러니까 지조법이 어쩌고저쩌고 14개조 정강 이렇게 떠올리시면 돼요. 그래서 14개조 정강. 자, 이번에 토산물로 징수하던 곡물을 쌀이나 무명 동전으로 통일했다. 이건 뭐죠? 특산물 내다가 쌀로 내라. 대동법. 이거 대동법이에요. 2번이 대동법이죠. 자, 3번 황폐해진 농지를 개간하도록 권장하고 양전사업을 시행했다. 양전사업은 토지를 조사하는 거거든요. 아무 상관이 없죠. 이거랑. 자, 그 다음에 4번 일부 양반층에게 선무군관이라는 칭호를 주고 군포 1필을 납부하도록 했다. 선무군관포. 정답은 4번. 알겠지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다. 보충. 요거 시험에 나온다. 알죠? 선무군관포.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걸 알아두어라. 자, 그 다음에 152번. 자, 이 농법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자, 대개 이 농법을 귀중하게 여기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두 땅의 힘으로 하나의 모를 서로 기르는 것이고
옛 흙을 떠나 새 흙으로 가서 고갱이를 씻어내어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다. 벼를 심는 돈에서 물을 끌어들일 수 있는 하천이나 물을 댈 수 있는 저수지가 꼭 필요하다. 이러한 것이 없다면 변론이 아니다. 자, 첫 번째 줄에 두 땅의 힘으로 하나의 모를 서로 기른다. 자, 그러니까 한 번 여기에다가 심고 여기다 이제 모를 심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로 옮겨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땅의 힘을 이용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두 땅의 힘으로 하나의 모를 서로 기르는 것이고, 두 번째 줄에 옛 흙을 떠나 새 흙으로 바꿔 심는다 라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미리 길렀다가 옮겨 심는 걸 뭐라고 해요? 모내기법. 다른 말로 이항법. 자, 그러면 모내기법과 이항법, 이게 처음 들어온 건 언제예요? 전래라고 쓸까요? 전래? 네,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온 건 고려 말이에요. 고려 말. 그래서 고려 말에 처음 전래됐었고, 자, 그러다가 조선 전기로 넘어가면 조선 전기. 자, 이때는 남부 일부 지방의 확대. 그리고 조선 전기에는 벼와 보리의 이모작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자, 남부 일부 지방으로 확대되었고 벼와 보리의 이모작을 실시했다. 언제? 조선 전기. 자, 그러다가 이게 조선 후기로 넘어가면 전국 확대. 그래서 전국적으로 확대된 건 조선 후기. 조선 전기에는 벼, 보리, 이모작이 가능하다. 이 표현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내기법, 이항법. 자, 그러면 이게 좋은 점이 뭔데? 자, 당연히 수확은 생산은 증가, 노동력 절감. 자, 수확은 엄청 늘어나고 노동력은 줄어들어서 훨씬 농사짓기에 좋아졌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서 더 넓은 땅을 농사지을 수 있는 게 가능해졌거든요. 자, 그럼 나 혼자 넓은 땅을 농사지을 수 있게 됐지. 이거를 뭐라고 하냐? 광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광작이 성행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광작이 성행하게 되면 이제 부자 농민들이 등장하거든요. 자, 그러면 광작이 성행하면서 농민층이 분화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농민 중에서 일부는 부농. 대다수의 농민들은 가난할 텐데 그런 사람들을 임노동자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나눠지게 된다. 자, 그러면 모내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기억. 세종 때 편찬된 농사직설에도 등장한다. 등장할까? 하겠지. 고려 말에 들어왔잖아. 당연히 등장하죠. 니은 고랑에 작물을 심도록 한 것이다. 자, 니은 뭘까요? 여기다 쓸까요? 니은. 자, 고랑에 심는 거랬죠. 밭 고랑에 파종한다.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견종법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 견종법은 조선 후기에 유행을 하게 되죠. 원래 밭이야, 밭, 단면도. 튀어나온 데를 밭이랑, 들어간 데를 밭고랑. 자, 이렇게 밭이랑에다가 심는 방법을 농종법, 밭고랑에다가 심는 방법을 견종법. 자, 농종법에서 견종법으로 바뀐 거예요. 조선 전기 농종, 후기 견종. 알겠죠? 그래서 견종법이 유행한다. 이거 만약에 헷갈리시면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밭고랑이니까 견종법이구나. 이렇게 연상하시면 되고, 아, 조선 후기구나. 여기선 조선 후기라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견종법, 밭고랑. 자, 그러면 어쨌든 조선 후기. 니은은 조선 후기. 하지만 이항법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틀린 거고요. 디귿. 경국대전의 수령7사 항목에서도 강조되었다. 자, 수령7사에서 여러분 농상성 있죠? 이항법은 없잖아. 그래서 틀린 설명이에요. 농사는 있지만 이항법이 구체적으로 언급돼? 아니. 자, 리을. 직파법보다 뿔풀 뽑는 노동력을 절약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아까 제가 이렇게 말했죠? 수확은 증가하지, 노동력은 절감되지. 노동력 줄어든다면 요거죠. 요거 노동력 절감. 그래서 리을 맞아요. 기억, 리을 맞아요. 정답은 2번.
자, 153번 봅시다. 밑줄 친 기업과 리을과 관련된 임난 전후 경제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자, 서울 안팎과 번화한 큰 도시의 파, 마늘, 배추, 오이, 밭 따위는 신묘의 땅에서 얻은 수확이 돈 수만을 헤아리게 된다. 서도의 지방의 담배밭, 북도 지방의 삼밭, 한산, 모시, 전주, 생강, 강진, 고구마밭, 황주, 지왕밭에서 수확은 모두 상상등전에서의 논에서 나는 수확보다 이익이 10배 크다. 이걸 뭐라 그래요? 그럼 이런 것들. 자, 그러면 요런 뭐 아까 뭐였어? 담배, 삼밭, 모시밭, 뭐 생강, 고구마, 지황 이런 거 나오잖아요. 자, 이런 거는 내가 벼농사 짓는 것보다 훨씬 이득이 많지. 그러면 내가 이런 걸 농사 짓는 건 팔려고 농사 짓는 거죠. 자, 첫 번째 제시문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상품작물의 재배. 첫 번째 제시문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상품작물의 재배라고 하죠. 자, 그리고 조선 후기에는 이렇게 상품작물의 재배가 활발하죠. 상품작물이라는 건 팔려고 상품으로 재배하는 거. 원래 농사는 자급자족이잖아요. 나 먹으려고 재배하는 거였지 원래는. 그런데 조선 후기 가면서 이렇게 상품작물이 많아지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특용작물 같은 거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작은 보습으로 일항마다 고랑을 내는데 넓이 1척, 깊이 1척이다. 이렇게 한 일항, 즉 1묘마다 고랑 3개와 두둑 3개를 만들면 두둑의 높이와 너비의 고랑의 깊이와 너비가 같아진다. 그 뒤에 고랑의 재를 두텁게 펴고 구멍 뚫린 박에 조를 담고서 파종한다. 자, 일단 뭔 말인지 모르겠고 우리는 어디다 파종한다? 고랑에 파종한다. 여러분 다 고랑에 파종하는 걸 뭐라 그래요? 견종법. 이거 조선 후기에 유행했다고 했죠? 우린 그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밭, 고랑, 견종법만 알면 되죠. 조선 후기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시문 가볼게요. 1번. 신의 통공을 반포하여 유기전에 금난 정권을 폐지하였다. 여기서 이제 기억은 서울인데 자, 시전상인의 금난 정권을 폐지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시전상인의 금난 정권을 폐지했다. 이거 신의 통공 맞아요. 정조. 요거는 정조의 신의 통공이라고 하지. 그런데 요 시전상인 중에서 뭐는 뺀다. 유기전 제외한다. 자,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기전의 금난 정권을 폐지한 게 아니고 유기전을 제외한 나머지 시전상인의 금난 정권을 폐지한 거죠. 그러니까 유기전은 빼. 그러면 유기전의 상인은 거꾸로 말하면 금난 정권이 여전히 있다. 알겠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모든 금난 정권이 폐지되었다라고 하면 안 되고 유기전의 금난 정권 빼고 나머지 시전상인의 금난 정권이 폐지된 거죠. 자, 그리고 정조라는 것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자, 그럼 1번 틀렸네. 네, 1번 틀렸고요. 2번 니은 담배, 인삼과 더불어 대표적인 상업작물로 재배되었다. 네. 담배, 연초, 연초가 담배잖아요. 자, 담배는 그럼 언제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처음. 임진왜란 이후. 네, 임진왜란 직후에 들어온 거죠. 17세기에 전래됐다고 보시면 되죠. 자, 임진왜란 직후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담배, 고추, 토마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아주 오래된 건 아닌 거죠. 막 삼국시대 이렇게 들어온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담배를 이때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이제 독성이 있는지 몰랐잖아요. 지금처럼 막 엄청 심각하게 건강에 안 좋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막 심지어는 막 어린아이들까지 네, 그때는 그랬었다고 해요. 담배를. 자, 그 다음에 디귿.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니까 거기다가 어린아이 이름 쓰지 말고 디귿 봅시다. 자, 감저신보에서 재배법을 기술하였다. 자, 봅시다. 여기서는 구황작물의 전래. 구황작물 전래. 자, 우리나라에 구황작물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 구황작물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고구마, 감자 이런 게 들어오잖아요. 자, 고구마는 18세기 영국이란다. 일본에서. 영국까지 왜 갔지? 일본에서. 자, 그 다음에 감자는 19세기 청에서. 요걸 기억하시면 돼요. 자, 고구마는 18세기 일본에서, 감자는 19세기 청에서. 자, 그런데 요 고구마를 다른 말로 감저라고도 해요. 감저.
그래서 요 고구마의 재배법을 소개한 책이 여기 나오는 감저보, 감저신보. 감자 아니고 감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 그러면 맞는 설명이죠? 그래가지고 제가 재밌는 걸 들었는데 지금도 여기 저기 시골에 가면 전라남도 막 이런 데 시골에 가면은 고구마를 감자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감자를 북감자 청에서 왔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다 고구마를 감자라고 하는 거예요. 뭔 소리야. 시장에 갔는데 시장에 뭐 이제 구경할 게 있어서 갔는데 다 고구마를 감자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외국인가 여기가 여기는 어딘가 막 이러면서 깜짝 놀랐지. 그리고 감자는 북감자 이렇게 표현을 하길래 되게 좀 놀랐어요.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구나. 그래서 아마도 이게 감자라고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감저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디귿은 맞는 설명이에요. 리을, 밭농사에서 농업 생산력의 발전을 가져온 농법이었다. 자, 고랑에 심는 방법이 견종법이고 견종법은 밭농사잖아요. 그리고 수확량이 증가했으니까 맞는 설명이죠. 정답은 1번. 자, 154번 볼까요? 조선 후기 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정부의 통제 정책으로 잠체가 사라졌다. 자, 조선시대에 조선 전기 여기다 쓸까요? 광업. 광업은 광산. 자, 광산은 조선 전기에는 국가에서 운영했었다. 이 국가에서 운영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철광이라고 칩시다. 철광석을 캐는 철광이라고 하면 그 철광이 있는 지역의 주변에 사는 사람들을 부역으로 동원하는 거예요. 성인 남자들을 데려다가 철광을 캐도록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런 걸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철장 도배제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주변 백성들을 동원하는 거죠. 이렇게 운영을 하다가 조선 후기로 넘어가면 우리는 이것만 알면 돼요. 아, 국가에서 운영했구나. 관청에서 운영했구나. 이것만 아시면 되고 자, 조선 후기로 넘어가면 이거를 이제 민간에게 맡기는 거예요. 왜냐면 부역이라고 하는 게 야, 너 와서 일해. 이게 부역이잖아요. 그런데 16세기 넘어가면 부역제가 해이해져요. 부역제 해이는 뭐냐면 너 와서 일해. 싫어. 안 가버리는 거죠. 왜냐면 그 시간에 다른 거 하는 게 돈이 더 많이 되니까 가서 너 와서 일해. 안 가. 그러니까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제 국가에서 운영을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이걸 민간에게 넘겨요. 민간에 허용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민간에게 넘기고 그럼 네가 운영을 해. 그 대신 나라에 뭐를 내? 세금을 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국가에서 세금을 걷는데 이런 제도가 뭐냐? 17세기에 실시한 설점수세제라고 그래요. 설점수세제. 설점수세제를 처음으로 실시한 시기가 효종 때예요. 그리고 이때 이 효종 때 민간에게 이제 개인 운영을 허용하고 세금을 걷었죠. 근데 세금을 누가 걷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뭐 체은관제, 그 다음에 또 뭐였지? 별장제, 그 다음에 수령수세제 이런 식으로 조금씩 바뀌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바뀌는 것까지 알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시험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이것만 알면 돼. 아, 민간에게 허용한 거구나. 그 대신 세금을 걷는 거구나. 설점이라고 하는 게 쉽게 말하면 세금을 걷고 수세 그리고 설점이라고 하는 건 전체적인 운영을 다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설점수세제라고 하고 자, 그러면 민간에 허용하고 세금을 징수했는데 문제는 나중에 시간이 가면 이 세금을 쉽게 말하면 떼먹겠죠. 안 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몰래 채굴하죠. 이런 걸 잠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잠체가 성행하게 된다. 잠체가 성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잠체 성행. 자, 그럼 봅시다. 1번 정부의 통제 정책으로 잠체가 사라졌다. 그럴 일은 없겠지. 정답은 1번이죠. 자, 그 다음에 2번 자본과 경영이 분리된 생산 방식이었다. 자, 자본과 경영이 분리됐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자, 운영. 자, 운영은 전문가인 덕대한테 맡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돈이 많아. 그래서 나라로부터 운영권을 따냈어. 그래서 나는 이제 광산을 운영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운영해서 이득을 내가 챙길 수 있는데 문제는 나는 광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 전문가를 투입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전문가를 고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문가가 덕대예요. 그러니까 이 광산의 운영권을 가지고 돈을 투자하는 사람은 누구야? 나지, 나. 물주. 그 다음에 이거를 개발해주는 사람, 운영을 해주는 사람은 누구야? 덕대. 그래서 자본과 운영이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뭘 기억하면 돼요? 덕대. 전문가예요. 광산 전문가 덕대. 자, 그래서 이 덕대는 자기 밑에 채굴업자, 재련업자, 재련 노동자를 다 데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팀을 데리고 있는 거야. 우리 팀을 데리고 있어서 내가 만약에 고용이 되잖아, 물주한테. 그럼 우리 팀 다 데리고 가는 거고 이 팀은 다 자기 분야가 있으니까 분업과 협업의 형태로 광산을 운영해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3번에 청과의 무역으로 은의 수요가 증가했다. 맞아요. 17세기 이후에 청나라와의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은의 수요가 증가하는데 왜냐하면 청나라에서는 은을 화폐로 사용했거든요. 그러니까 은이 많이 필요해. 그러니까 청과 무역을 하려면 은이 있어야 돼. 그리고 또 청나라에서 요구를 많이 해. 근데 문제는 너무 많이 요구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우리가 거기를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많이 요구를 해서 나중에는 아예 또 우리나라 그런 거 잘하잖아요. 극단적이야. 그래서 아예 철광을 싹 닫아버린 적이 있었어. 우리 못해! 이러면서 이제 다 철광을 이제 닫아버린 적도 있었다. 그러니까 중단한 적이 있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3번 맞고 4번 17세기 이후에 민간의 광산 채굴을 허용했다. 요거겠죠? 설점수세제 4번에서 설명하는 게 설점수세제 효종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죠. 자, 그래서 경제 파트 자 넘겨보세요. 근대 태동기 4회로 넘어갈까요? 자, 봅시다. 자, 가나 신분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오랫동안 막혀 있으면 반드시 터놓아야 하고 원하는 쌓이면 풀어야 하는 것이 하늘의 이치이다. 가와 나에게 벼슬길이 막히게 된 것은 우리나라의 편벽된 일로 이제 몇백 년이나 되었다. 가는 다행히 조정에 큰 성덕을 입어 문가는 승문원, 무가는 선정관에 임용되고 있다. 그런데도 나는 홀로 이 은혜를 함께 입지 못하니 어찌 탄식조차 없겠는가. 자, 가는 서얼이고 나는 중인인데 자, 이 서얼과 중인이 모두 다 소청운동, 통청운동을 벌이게 돼요. 소청운동과 통청운동을 벌이게 되죠. 요 소청운동이라든가 통청운동이 뭐냐면 말 그대로 신분상승 운동인데 자, 청요직 진출을 요구하는 상소를 올리는 걸 통청운동, 소청운동이라고 해요. 청요직이 뭐냐면 3사나 2조 전랑 같은 정말 핵심 요직, 중요한 자리들 있죠. 이런 자리들을 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요구를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도 청요직 진출 요구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럼 서울은 문관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문광시가 아예 금지되어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허용해 달라는 거예요. 이제 청요직 진출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문관이 될 수가 없었잖아요. 아예. 그래서 문관으로 진출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고 중인은 그러면 문관 진출을 할 수 있다. 아니, 있다? 없다? 중인은 문관으로 진출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중인은 기술직 중인이겠죠? 이 사람들은 문관 진출할 수 있다, 없다? 원래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과거 시험 볼 수 있고 문과 응시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중인들이 올라가는 일은 거의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허용은 되어 있었으나 실제는 규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같이 청요직 진출을 요구한 거죠. 자, 우리는 결론이 뭐냐? 서울은 성공. 그래서 철종 때 신해 허통이라고 하는 게 요런 이제 명령이 내려지는 거죠. 그래서 야, 허용해줘. 요게 서울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서울은 성공했다. 자, 하지만 중인은 실패했다. 그래서 중인은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금방 우리 제시문에서 뭐가 나왔었냐면은 자, 거기 한번 보세요. 제시문에서 세 번째 줄에 가는 다행히 조정의 성덕을 입어 문관은 승문원, 무관은 선정관에 임명되고 있다. 자, 이러니까 청요직으로 진출할 수 있었는데 우리는 왜 안 돼?
그러면서 중인들이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가는 서얼, 나는 중인.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서얼은 청유직 진출 성공. 중인은 실패. 네, 요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1번. 가의 신분상승 운동이 나에게 영향을 주었다. 자극을 주었다. 맞아요. 서얼이 성공한 걸 봤잖아. 야, 그럼 우리도 해줘. 이런 거지. 그래서 그렇구나. 자, 1번 맞아요. 2번. 가는 수차례 걸친 집단 상소를 통해 관직 진출의 제한을 없애줄 것을 요구했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3번. 나에 해당하는 인물로는 정조 때 규장과 검서관으로 등용된 유득공, 박제가, 이덕무 등이 있다. 자, 유득공, 이덕무, 박제가, 규장과 검서관에 등용된 사람은 중인이 아니고 서얼이에요. 그러니까 나가 아니고 가인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틀렸고, 자, 나는 주로 기술직에 종사하며 축적한 재산과 탄탄한 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신분 상승을 추구했다. 맞아요. 이게 중인이야. 이 사람들은 전문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의사, 판사 이런 거야. 의사, 판사, 외교관, 통역관 이런 게 바로 이제 여기에 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딱 전문직이어서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부를 축적할 수가 있었고 신분 상승도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이런 걸 요구했지만 실패했다는 거죠. 자, 정답은 3번. 자, 156번 볼까요? 조선시대 신분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중앙관직에 진출할 수 있었던 고려시대 향리와 달리 조선의 향리는 수령을 보좌하는 아전으로 격화되었다. 맞아요. 알죠? 향리가 격화된다. 지위가 낮아진 거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세습적 아전으로 전락. 우리 이렇게 배웠어요. 세습적 아전으로 전락. 자, 2번에 유교의 적서 구분에 의해 서얼에 대한 차별이 심했기 때문에 서얼은 관직 진출을 하지 못했다. 자, 여러분 관직 진출을 못한 거야? 문과응시를 못한 거야? 문과응시를 못한 거지. 우리 몇 번 얘기했죠? 자, 무과나 잡과는 할 수 있어? 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헷갈리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3번 뱃사공, 백정 등은 법적으로 양인으로 취급되었지만 노비처럼 천대받으며 특수직업에 종사하였다. 자, 이 사람들을 우리가 신령역천인. 신령역천인이라고 하죠. 신량, 신분은 양인이야. 하지만 역천, 직업은 천한 직업이야. 그래서 천민 취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게 예를 들면 백정도 사실은 여기에 해당하거든요. 원래 백정은 양인이었지만 나중에는 천민화 돼버리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뭐 나장, 역졸, 조군. 그러니까 뭐 수군이라든가 봉수꾼이라든가 이런 직업들. 이런 직업은 좀 천한 직업이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신량역천인. 자, 순조는 공노비 중에 일부를 양인으로 해방시켜 주었다. 자, 이거는 뭐 공노비 해방. 공노비 해방은 순조 1801년이니까. 자, 그러면 이때 공노비가 다 해방됐다. 아니에요. 공노비 중에 일부. 왕실에서 일하는 공노비 중에 일부만 해방됐다라는 거 아시죠? 자, 그러면 공노비가 다 해방된 건 언제예요? 즉, 공사노비가 싹 해방됐어. 그건 가복이요. 그렇지. 1차 가복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때는 공노비 중에 일부만. 그 다음에 공사노비가 싹 해방된 거는 1차 가복이에요. 1894년. 그래서 그걸 헷갈리지 말아야 돼요. 아시죠? 이때 공노비 해방 다 된 거 아니야. 일부만. 자, 어쨌든 정답은 2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우리는 156번까지 한번 풀어봤고요. 점심 먹고 와서 157번부터 쭉 가보도록 합시다.